시청자한테 그 내부 인건비를 지출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그건 없었어요. 괜히 이렇게 큰 소문이지. 공원부지하면 뭐하냐고. 우리가 나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이주 대책 마련으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거나 단지를 만들려면 그만한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르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표현이지요.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 정작 4차 재난지원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시사인 대서남, 오늘도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안리 역사공원 주민대책위 이희운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공원 개발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주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 생존권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역세권 개발로 집중받고 있는 대전역 일대.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낙후된 주거 환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동구 신안동 주민들은 역세권 사업에서 소외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복합상가들을 쓴다고 했어요. 지금 와서는 말도 없는 뭐 공원부지예요. 그리고 공원부지하면 뭐하냐고. 우리가 나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뭐 400 얼마 받아가지고 어디가 뭐를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흘째도 못 살아요, 지금. 사흘째도 채아 주려면 몇천 줘야 돼요, 지금. 이 길 건너가도 벌써 1,000만 원이 뭐니 하거든.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사는 사람 그냥 떡 얹고 나가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건. 신안동 일대는 2009년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입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촉진계획 일부가 수정됐죠. 대전시는 이곳에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철도를 주제로 한 신안 2 역사공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몇십 년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한다니 막막한 심정입니다. 지금 여기 대전역 뒤라고 말만 이렇게 저거 낙하가 됐다고 하지만 여기같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대전역 가깝지요? 지하철 타기 좋지요? 버스 타기 좋지요? 시장 가기 좋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이주를 하냐고요. 정말 난감하고 지금 여기서 진짜 너무 한이 맺죠. 밤에 잠이 안 와요. 유군자 씨가 통보받은 보상금은 평당 450만 원가량. 두 번의 감정평가를 통해 일부 상승은 됐지만 재정착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이 지역에서 내몰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실제 신안동 일대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역사공원은 거의 뭐 몇 년째 금액 그대로 있다면 한 4, 5년 전부터 주변 시세는 폭등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이 6억 5천 전후, 아파트는 34평이 한 5억 전후.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떠한 그 보상을 받는다든가 또 이주처가 정해져 있으면은 마음이라도 편안하실 텐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보상 가격 갖고서는 뭐 비슷한 위치를 찾는다는 건 좀 불가능할 겁니다. 한때 90가구 이상이 모여 살며 북적거렸던 동네. 지금은 방치된 빈집들로 삭막한 분위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다 나간 상태고
지금 현재 주민이 20여 가구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창틀을 다 뜯어가고 대문을 다 뜯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겁이 나서 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정지윤 씨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35년 동안 지냈던 터전이지만 고민 끝에 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기도 거의 다 이제 끊겨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 나가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좀 불안한 정도로 그런 위험성도 감수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나가시면서 정든 고향인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하셨죠. 어머니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인근 빈집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불안감을 호소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에서 계속 이종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다시 이종에서 또 공원지역으로 묻고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본다는 게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는 떠난 사람들이 버려둔 집기 등 각종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남아있는 주민들은 빈집을 노리는 절도와 치안 문제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럼화돼서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한 20일 전까지도 여기 거주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역세권 개발로 동네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 하지만 이들은 떠날 수조차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연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전 역세권 재정비 계획이 수립된 2009년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주 대책마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보상을 받고 이주한 주민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주민들이 한 20여 가구 정도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70대에서 80대 고령의 어르신들이어서 사실 이제 이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막상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최근에 집값이 주변이 너무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산정된 보상 금액만으로는 근처로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이게 궁금한 게 최 변호사님, 네. 이게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 재결 당시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제 구체적인 절차는 감정평가에 의하게 되는데 기준 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 수용 재결 당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지가가 앙등했다. 그 가치 변동분, 개발 이익을 미리 반영해가지고 네. 보상해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가치를 먼저 환산해가지고 원주민에게 주기도 어려운 것이고, 근데 또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미 다 다른 데가 예상치 못하게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보상액이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밀려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소송도 지금 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혁신도시와의 차별을 위해 도시재생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신안동 주민들은 이주 대책에는 소극적이라며 주민 대책위를 만들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기본적인 주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주권을 해결해 주시던가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은 현재 보상금으로는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동구청은 어떤 입장일까요? 보상금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중토위에다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전시에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다. 이제 보상금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안내를 했고, 그 입주권 관련돼서는
그 입주권이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조금 그 주민들이 나중에 이주 이후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대전시에 건의를 하는 정도는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동구청은 물론 사업 시행자인 대전시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하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이주 대책으로 지금 이제 분양권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주 대책 마련으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거나 단지를 만들려면 그만한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체로는 그렇게 이주 대책을 마련을 해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이주 정착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안 이 역사공원을 둘러싼 원주민과 지자체의 갈등.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그 주거권, 안정적 거주의 권리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 지역의 재정착을 가능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도 공원 지역을 하면서 일부분을 연립주택 단지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초기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34평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지금 현재 보상가입니다. 저희 주민들 삶이 주거 대책이 완전히 삶이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이 기점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날 인가났기 때문에 이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합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이 가격 기점이 되거든요. 집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또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을 고려해서 종합적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적이 변경된 거하고는 가격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전시는 감정평가가 절차대로 이루어졌고 보상 금액과 실거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날 시흥계열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 모든 토지, 건물, 소유권은 대전시에 다 넘겨오고 그 보상금은 대전 법원에다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법원에서 또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다시 또 가면서 또 하게 돼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없는 도시재생은 지양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지금같이 부동산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상이 되는 시점과 보상가액을 설정할 때 그 시기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법이 아니라 시도 자체의 조례라든지 어떠한 더 대안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이 문제를 주민들과 원활하게 해결을 하겠냐 하는 좀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대전의 랜드마크를 꿈꾸는 원도심. 하지만 그 이면에는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루빨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원주민들이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시 주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금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현재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행정법상 생활보상 관점에서 이주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등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 보상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거주자,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자에 대해서도 이사비 마련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행정법상의 개념이거든요. 네. 이런 걸 전반적으로 행정이 반영을 해서 좀 보상을 폭넓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전시가 지금 해당 주민들에게 1인당 1,200에서 1,400만 원가량의 이제 이주 정착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은 보상 금액 자체가 또 워낙 낮으니 이런 이주 정착금 뭐 얼마 더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이제 이사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 네. 상황이 변할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게 뭐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사안입니다.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재개발,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이런 부분에 네. 대한 문제 제기인데 지금 이렇게 보상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주거 젠탈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형성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타 지역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 예.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공주택 일부를 순환용 주택으로 미리 확보를 해서 원주민들의 임시 거주지나 또 이주 후에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좀 갈등을 미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거죠. 대전시도 대전역 앞 쪽방촌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른바 이제 착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발표가 참 반가웠는데요. 성남시가 이런 방식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원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폭넓게 많은 지구에서 좀 수용이 됐으면 합니다. 예, 대전시 개발 지역 전체로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재개발 기간 중에 이주 주민을 위해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금리로 이주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 본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시가 원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전시도 또 해당 주민들도 서로 간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사인 대사남,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042-470-7393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먼 돈,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을 뜻하죠. 언제부턴가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는 표현이 생겨나고 국민의 혈세로 사익을 챙기는 부정부패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시민늑보 불청객, 그 문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정진우 PD, 오늘은 어떤 현장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요, 대전에서의 IT나 영상, 그리고 문화 콘텐츠 같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인데요. 그런데 이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중 일부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민늑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영상 문화회가요,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체 그 대표께서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를 증진한다고 해서 좋은 뜻이 있길래 그 사비를 들여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대전시로부터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0 은빛 영화 콘서트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대전시 의회에 박혜련 의원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힘을 보태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도 가고 확신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제가 실망스러웠던 것이 페이백이라고 하나요? 그 특정인한테 그 내부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한 달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그날 돌려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 사업비에 인건비로 책정되었던 돈을 지출한 것처럼 한 뒤 이 단체 대표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총장이라고 임명장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임 사무총장하고 통화하는 과정에 뭘 알게 됐느냐면 돈 문제 때문에 저한테 한번 입금된 걸 돌려주는
그 과정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내부 인건비를 받기 위한 그냥 어떻게 할까요? 뭐 미장 사무총장 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 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 페이백이 이 제보자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다는 말인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이 단체의 전임 사무총장을 지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단체의 뭐 사무총장직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명목상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같이 다녔죠.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선생님 앞으로도 이제 그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또 뭐 일정 부분은 또 다시 이제 뭐 돌려주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입금을 해주면 본인 계좌로 돌려주면 어떠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로 돌려드렸고 또 그냥 만나서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몇 차례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4번? 그렇다면 이 보조금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대전광역시의회 박혜련 의원은 과연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어르신들 저기 유등복지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대전시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옛날 영화든 이렇게 다 이제 보여주고 네네. 하는 단체라고 하시더라고. 네네. 그러면서 너무 보여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행자위원장 할 때요.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데를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모 사업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 이 분이 여기 이제 이 단체 사무총장이었대요. 인건비를 4차례 이분이 이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받아서 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처음 보는 거고, 예, 이 그러니까. 내용도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처음이고. 박혜련 의원 역시 공모 사업에 응모하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도 자의적이든지 아니면은 요청이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돈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제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거. 네, 없었어요. 네. 괜히 이렇게 뜬소문이지. 이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증언과는 달리 이 단체 대표는 인건비를 되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 대표는 행사 대행업체 탓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업체들 상대하는 것도 참 굉장히 힘들고요. 또 업체들이라 하면 일을 이렇게 외주 맡기는. 그 이제 약속 같은 거 이제 서로 약속을 했는데도 잘 안 지키고. 그렇다면 이 단체 대표의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이게 정부 보조 사업이고 내부 인건비는 다 책정하면서 저희도 인건비 하면 뭐 책정 안 해주고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서류 제거까지. 여러 가지 내부 인건비를 돌리고 저한테도 어느 정도의 돈을 원한 게 있어요. 아 어떤 식으로요? 돈을 빼달라는 거죠.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생긴가 봐요, 저한테. 제가 무슨 돈 세탁하는 업체도 아니고 회장님이 그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는 정부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회사예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이 명목에 맞지 않게 지금 쓰였다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뭔가 허위로 지급이 됐고 대표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인건비 페이백이라는 수법인 건데 통장의 입출금 내역도 화면에서 다 그대로 봤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해당 단체 대표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보조금은 개인 돈이 아니죠. 이거는 엄연한 시민들 혈세입니다.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급된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그 해당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사용돼야 되는 거죠.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경우에 그 용도 외의 사용은 단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 자체로 불법 영등 의사가 실현된 거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예.
또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일한 것처럼 인건비를 지급한 건 아닌지, 또 관련 서류들은 허위로 작성된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점이 지적된 이 단체를 둘러싼 수상한 정황들이 더 발견됐습니다.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은빛 영화 콘서트를 진행했던 이 단체는 이 공모 사업을 주관했던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정 비영리 단체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직접 가본 결과 이곳엔 이 단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자,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영상문화회 아닌가요? 아니요. 입점하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여기? 아, 영상문화회라고 못 들어오셨어요? 사무실에 주소지 보니까 거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는 옛날에 이제 그 주소예요. 주소 변경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네, 단체 거기인데 지금 여건이 작년에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원에 제 사무실 있어요. 개인 사무실이. 그럼 단체 사무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 예, 개인 사무실. 근데 거기를 잘 못 들어갔어요. 사업 그 소재지는 서류상으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거기에 있을 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옮기지는 않은 거고. 그런데 이 단체 대표는 이름이 유사한 사단법인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단법인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법인 등기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은빛 영화 콘서트를 진행했던 영상문화회 대표자와 동일한 인물이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자리입니다.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이곳에서 영상문화원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도 이 사단법인은 과거 우리 지역 행정기관이나 대학들과도 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단법인 대신 대전광역시에 등록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하시는 지금 영상문화회 또 사단법인 영상문화원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지금 현재 운영 중이신 거죠? 아니요, 그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법인 회사는 아직 안 하셨고요? 네. 영상문화회만, 대전광역시 영상문화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어쩌면 서류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취재 도중 아주 이상한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오늘 갑자기 영화감상 해설사 자격증을 갖고 왔어요. 자격증을? 네, 자격증을 발급을 해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이걸 굳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발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비가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이라니까 10만 원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임원들 중에도 이 문제 가지고 돈 받고서 허위로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저 말고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육도 안 받았는데.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고요?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 하지만 이 단체 대표는 모든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공모 사업을 담당했던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런 일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단체 확인해 보니까 이제 주소지가 지금 여기랑 같은 곳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이름이 유사한 그런 이제 동일한 대표자께서 하시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거긴 실제 가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대전시 소재 그 비영리 기관을 지원하는 거라서 사업지 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떤 결격 사유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국세지방세 납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서류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은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해 돌려받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첫째 제가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습니까라고 제가 확인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 자료를 받아서 이게 확인이 되면 저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불인정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마 다음번 지원할 때 자격에 대한 부분 제한을 받을 겁니다. 대전시에서는 한 해 아주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비영리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많은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일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 진행 내용이라든지요, 아니면 단체에 대해서 대전시의 그 사업 관리 감독이 다소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사업만 벌려놓지 말고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 2곳을 주소지를 가봤더니 그 주소지에는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또 제보자는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영화 감상 해설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그 자격증 발급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보자와 그 대표의 해명이 큰 차이가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제 정작 마땅히 이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나아가 이제 대전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런 사례가 여기 하나뿐일까? 다른 보조금들은 사후에 관리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관련 건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를 진행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이번 사례를 봉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규모와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숫자, 공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오늘은 이 주의 숫자입니다. 1261. 지난해 대전 지역에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1261건입니다. 신고가 안 됐거나 또 기피한 건수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은 숫자가 이 숫자 뒤에 숨어 있을 겁니다. 또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7년 525건이었던 이 신고 건수가 4년 새 2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대전 지역 총계만 3,324건, 그중 621명의 피해 아동은 격리 보호가 됐고요. 또 학대 행위자 1,139명은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민 모두의 공분을 샀던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전시도 지난 8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전 5개 자치구에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15명을 이제 추가로 배치하고 또 현재 4곳인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6곳으로 늘리는 발표는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그 대책으로 즉각 분리를 강조하고 있죠. 네. 1년에 2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나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각 분리한다. 이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네네. 문제는 즉각 분리된 아동이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보호시설 확충도 중요하고 세심하게 좀 아동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시행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아동 양육시설 10곳을 검토해서 그중 2곳을 이 임시보호시설로 이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을 피해 아동 전담 의료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또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261.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가 줄여야 할 2주의 숫자였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CCBB입니다.
충남 금산의 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올 예정인 버섯 재배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농지 주변에 버섯을 키우는 재배사가 들어오는 것이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마을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성 1, 2.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논 한가운데 쌓여있는 건축자재들이 보입니다. 2020년 12월 금산군청의 허가를 받아 버섯 재배사가 들어서기로 한 곳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다 이제 힘이 붙여서 그리고 그런 이걸 팔 수밖에 없는데 버섯 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버섯 재배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한테 이익이 가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년에 와서 누가 와서 그래요? 거기 태양광 설치한다고 한다. 차차 싶더라고요, 저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허가를 맡아서 버섯 재배사를 실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편법의 하나 일종으로서 버섯 재배사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지금 업자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봤습니다. 주민들 말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받기 전임에도 분야 홍보글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권을 가진 금산군에선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금성일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없죠. 저희한테 어떤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그 서류가 저희 쪽으로는 뭐 들어온 게 없으니까요.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도 미만의 경사도와 주거 밀집 지역에서 200에서 300m 이상 엄격한 이격거리를 더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와 규제 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곤충 사육사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식물 사육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허용토록 하는 이런 규제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하도록 풀리면서 업자들이 이런 법의 허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편법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발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태양광 발전 시설 조례에 명시된 각종 규제들이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에 한해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설치업체들은 이런 맹점을 악용해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산 군위의 신민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농촌사회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그 조례로 가지고 허가를 내려면 마을 한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에 관한 조례인 것이지 공작물이 얻는 거는 제한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일반 공작물이 아닌 그거를 농업용 생산시설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 시설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 간에 굉장히 큰 마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금성리의 버섯 재배사 예정 부지도 농경지와 주택에 인접한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해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당 부지의 농지 훼손이나 주변의 농지 훼손이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부지까지 가는 일종의 전력 공급망, 뭐 전봇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마을 분들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주민들은 편법으로 들어오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막고자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격렬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열린 다음 날 버섯 재배사 설치업체가 마을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금성리를 찾았습니다. 저희들은 태양광 회사인데요. 시행 시공을 같이 하는 회사인데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정년하시고 좀 한가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버섯 재배사를 2동씩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서 그 위에 자기 건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청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태양광 허가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태양광 분양을 한다는 글을 올리셨던데 여기는 공고는 그렇게 되고 블로그는 올렸지만 분양이라는 명분보다는 제가 농사를 져서 태양광을 자가용으로 쓰든 한전에 판매용으로 쓰든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블로그 광고를 한 겁니다. 버섯 재배사로 마을에 들어와 태양광 발전 시설로 바뀌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 금성리 인근 양전리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곳엔 이미 버섯 재배사 건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버섯사라면은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게 버섯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버섯사라고 이게 완전히 저 엉망이라고. 이게 버섯 농사를 질 사람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버섯 농사 지는 게 아니야. 그냥 태양광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저 변칙을 쓰고 있는 거지. 버섯 재배사 내부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와 바닥을 나뒹구는 나무들, 버섯을 재배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버섯 재배가 아닌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버섯사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는 거는 200m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하고 지금 여기 6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동네 전체 전면을 그냥 막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민들만 고스란히 손해보는 거죠. 버섯 재배사 운영을 인정받아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도 받은 상황. 현장 실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농업회의가 주가 돼야 되는 사항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쪽에서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구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버섯 재배가 되는 재배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이게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그 인터벌이 짧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저희 어려움이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버섯 재배목이 뭐 너무 부족하거나 표본업 준비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균주 주입이 안 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 다음에 다 완공되는 버섯 재배사가 제대로 버섯 재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농지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가 그 통보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허가를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장려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투기성 사업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를 막고자 기준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예외로 두었던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도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금성리와 양전리도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 주민들도 이제 저한테 와서 이거를 즉시 시행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봐서는 즉시 시행을 해줘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수한 목적으로 태양광을 사업하겠다든가 어떤 공장 건물이라든가 이런 현재 지어져 있는 공작물 위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제한이 오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월 1일 날부터 적용을 하되 4월 1일 전에 이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한 분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조례는 개정됐지만 이미 편법으로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 서서 세심한 인허가와 꼼꼼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처음부터 태양광 발전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버섯 재배사 또 곤충 사육 시설
이런 그러니까요. 형식으로 해서 먼저 네. 들어온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라는 얘기군요. 위장을 해서 내가 쉽게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 네, 이런 건데 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버섯 재배사를 한다고 해서 내 땅을 팔았다. 그런데 태양광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민분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또 농촌 지역의 태양광 난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사실 유형도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농촌 지역의 이 태양 발전을 둘러싼 네. 이 피해 소송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농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하자,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해?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 그럼 농민들은 대출을 얻어서 태양광을 자기 땅에 설치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정부 지원 이런 형태로 대출금이 받아서 나오는 그 태양광 시설 설치비는 그 태양광 업자가 설치를 해줬으니까 가져가는 거고 농민은 그걸 빚으로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은 어떻게 해서 농민이 갚느냐? 태양광 그 시설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야 되는 구조예요. 그 한전 선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든지 와트 수가 모자라 가지고 안 된다든지 생산량이 모자라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생산성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태양광 시설을 한 빚만 떠안게 되는 이런 경우가 농촌에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니 버섯이면 버섯이고 곤충이면 곤충이고 내가 신고한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면 변경해서 다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겠고요. 또 거기에 이제 부족함이나 한계가 있다면 관계 법령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죠. 예. 네. 이 태양광 시설이 그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번 달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접종은 7월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3.8%의 시민들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는 독감 백신을 둘러싸고 전 국민적 공포와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당시 자극적인 단어들로 공포를 재생산했던 언론 매체들.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무거운 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